저희 또 2부 게스트 와 계시고요. 저희 수요일의 남자 리얼 드래곤이 와 계십니다. 네, 저희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부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뭐 잘 지냈습니까? 왜 그 웃으시죠? 좋은 일 있으신가? 눈이 많이 오니까요. 아, 눈이 많이 와서. 뭐 눈이 많이 온다고 좋아할 나이는 아닌데. 아니지만 예. 눈이 좀 와야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많이 눈이 왔죠. 온 것 같아서 예. 좀. 근데 이미 다 녹아서 이미 지금 도로는 거의 다 안 온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온도가 높아. 근데 아마 새벽에 되게 추워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따뜻하게 입고 좀 출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이지종 선임 매니저는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가장 큰 종목이니까, 관심이 큰 종목이니까 어떻게 좀 왜 빠진지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제 가장 화제의 종목 테슬라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큰 이슈였죠. 뱅크 오브 자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 두 가지를 딱 정해 주셨네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딱 가져오셨네요.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장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5일 만에 이제 하락이 멈추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진정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에너지나 금융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유달리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 어제 종가가 137.8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맞아요. 8%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아침에 제가 새벽부터 어떤 특정한 기사나 이슈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거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않았었고요. 뭐 그나마 어떤 이슈라고 했다면은 IB 투자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부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우선 미국 이제 IB 에버코어에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었고요.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지선이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매도하기는 늦었는데 매수하기도 이르다.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있고 무슨 말이죠? 살 사람은 기다려라 이런 뜻인데. 그럴 수 있겠네. 배는 부르는데 입에서 땡긴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왜 이런 표현에 사실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도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런 거죠. 그런 거. 사실은 어떤 IB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매수면 매도, 매수면 매수, 그러니까, 매수면 그렇죠. 매도 확실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관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관망. 그럼 이해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B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CEO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트위터 인수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주식 매각도 지속이 됐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기업들이 어떤 광고 철회라든지 또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이외의 외적인 그냥 회사 자체적인 이슈 외에 외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즉 그 부분이 노이즈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매수에서 마켓 퍼폼, 그러니까 매수 보유 비중 이제 유지로 한 단계 낮추면서 두 회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회사의 어떤 의견만으로 8% 이상이 하락한다는 거는 납득은 조금 안 되고요. 안 되죠. 최근에 어떤 테슬라의 악재를 정리해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내년도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뭐 중국을 위주로 한 아무래도 내년도에 생산 차량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소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대주주 매각이라든지 트위터 관련 노이즈도 계속해서 있는 부분, 그리고 폴리티컬 이슈, 정치적인 부분까지 최근에는 추가가 됐었고요. 뭐 그리고 뻔한 얘기, 뭐 계속되는 얘기지만 고 밸류에이션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 12개월 포워드 PER을 봤을 때
업체에 따라 추산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배에서 26배 정도가 추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절대치가 비싼 가격이냐?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애매한 수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밸류 주식이라는 건 최소한 30배 혹은 40배, 뭐 심지어는 1000배도 있었죠. 맞습니다. 예,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런데 25배 정도라는 거는 이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가져가던 밸류 수준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높았죠. 30배 정도가 평균이었고. 그런데 그 회사들보다 훨씬 성장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가 이 정도가 과연 비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내년도 수치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예상치에 부합하느냐는 전제인 거죠. 당연히 이제 그것보다 생산량, 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이 밸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지금 이런 생산량, 출하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때문에 이 PR을 더 높여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점이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안 보입니까, 저점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수렴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투심과 수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깨진 상황이고요. 내년도의 어떤 글로벌 경기 위축이나 지금 작금의 금리 인상, 금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빠른 반등은 쉽지 않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다.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은 두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장기 투자 자금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뱅가드라든지 블랙록 대표적인 장기 투자 자금은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 보유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우리 처음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당시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예. 어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어느 정도가 저점이고 어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결론은 이걸 맞추기는 사실은 불가능한데 예.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만 봤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만. 예.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네요. 테슬라의 이제 차트인데 중간에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저기 뭡니까? 저게 이제 $300에 표시를 해놨는데 300달러. 이제 작년 말에 보시면 이제 액면 분할 후 가격 기준으로 $400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 말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떤 유동성 국면에 막바지 어떤 오버슈팅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400까지 간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 테슬라의 고점은 작년 초 그리고 올해도 $300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상적인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거기서 현재 가격 $150를 깨진 부분이면은 현재 50% 이상이 이제 하락을 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고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과거의 어떤 테슬라의 움직임, 기술적인 유출을 봤을 때 50% 이상의 조정이 있을 때부터는 매수 관점이었어요. 그때가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의 어떤 저점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은 없습니다. 없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00를 여기서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15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 다만 단기 저점 판단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100까지도 열어놓고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100라는 수치가 단순히 그냥 100이라는 수치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땐 17배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테슬라라는 글로벌하게도 손꼽히는 성장주가 17배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싼데요? 단지 어떤 시장의 특성상 수급이 깨지고 어떤 투심이 악화됐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상 뒤돌아오게 봤을 때 좋은 매수 기회였다. 테슬라도 사실은 이전에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땠나요? 좋은 매수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을 논하기도 어렵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논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테슬라 같은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저는 $150 이하부터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가격대네요. 예, $150 밑으로 빠진 거는 네. 어느 정도 당연히 어떤 내년도 시장 악화라든지 금리 안 좋은 금리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과하게 빠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내일 그 모 방송에서 테슬라 특집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두 분도 한번 제가 의향을 여쭤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수많은 그 중요한 세계적 업종들이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메타버스 같은 업종들 정말 관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잘 나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업종이었는데 혹시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침이 좀 심해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 먹거리 생각했던 전기차 부분이 이제는 기름값이 빠지면서 침체가 오다 보니까 아, 내가 굳이 전기차가 뭐라 타냐? 그냥 내연기관 타겠다. 내연기관 차가 더 싸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약간 그런 쪽이 나온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뭐 배터리 부분도 있고 해서 뭔가 조금 그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불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견을 네. 그 어떤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가지고 네. 뭐 시간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부침은 어느 산업이든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이런 밸류체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연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당연히 부침은 존재하나 그 방향성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 방향성? 예. 최초에 이제 100년 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이제 가솔린 차량을 만들면서 마차가 없어질 때 마차가 다시 부활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가솔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비싸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가솔린 차량도 폭발 사고가 많았습니다. 최초에. 예, 최초에 뭐 엔진을 만든 다임러라든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지금의 전기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때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러나 방향성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침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지. 관점으로? 예, 그것을 어떤 매도의 관점이라든지 혹은 종목 변경의 관점에 볼 것은 아니다. 네. 단지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민감할 수 있죠. 아,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 가능성이 있고 뭐 다른 쪽에 쏠림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파원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네, 뭐 완전히 동의하고 사실 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거의 비슷한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된 변화라는 건 언제나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구간이 있고 느린 구간이 있는데 느린 구간이 되는 건 언제나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면 그 방향성이 장기적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기차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상보다 빠른 변화나 진전이 있을 때가 있고 예상보다 더딘 변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여러 노이즈로 인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다소 더뎌진 구간에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관련 전기차 기업으로 정의할 것인가부터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기존의 전기차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태양광 그리고 우주 산업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기차 업종 단일 업종에 대한 의견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매수매도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사실 구간은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본디 매수해야 될 대상을 조금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사기 위한 전략이지 매수매도 의사결정이 근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현재 이미 성장이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완성된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이따 3부 때 그 대응을 한번 제가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답을 나눠주시는 겁니까? 예,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제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귀가하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건 테슬라 특집을 준비해 주신 거군요. 아니 저는 이제 내일 건데 네. 오늘 살짝 겁니까? 맛보기만 보고 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등 종목인데 네. 너무 빠지니까 제 주변에 지금 되게 괴로워해요. 계속 빠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남도 올라갈 때 빠지니까요. 그 소외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 BOJ 정책 변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어려워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얘기랑 달리 금리라든지 어떤 이런 통화 정책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BOJ에서 마지막 2022년 금융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가 있었어요. 그 장기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올리겠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어디까지나 금리 인상이었죠. 인플레로 인한. 미국을 필두로 웬만한 주요 국가들이 다 같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인상을 했죠.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인가요? 한 나라 있는데. 중국이죠. 중국? 일본. 예. 부장님, 일본의 금리가 몇 %인 줄 아시나요? 기준금리? 0.몇 아니에요?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0.1%요? 사실 북유럽 국가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던 많은 나라들, 스위스를 비롯한 나라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제일 원칙으로 하는 나라고 애초에 성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시다시피 엔달러 가치가 특히 엔화 가치가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결국은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였죠. 미국이 4% 넘게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여전히 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가치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이 BOJ의 발표 이후에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 장기 변동폭이 올라갔다는 거는 향후에 결국은 BOJ,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섞인 거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원체 덩치가 있는 국가다 보니까 파급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금들이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자금들이 급격하게 일본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겪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엔달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맞아요. 연초만 해도 1달러당 엔화가 110엔이었고요. 110엔, 예. 지지난달 10월 달에 150엔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40%, 1년 만에 40%가 올라갔죠. 어제 기준으로 132엔, 고점 대비해서는 약 20%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엔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번 정책 관련해서 주요 IB들에서 설명을 하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정책이 결론적으로 긴축 전환이 아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긴축이거든요. 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의 이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지, BOJ가 긴축으로 정책을 선행을 한 것이 아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이제 결정이고, 지금 결론적으로 현재 BOJ 총재인 구로다 총재도 현재 발표가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이제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 금리는 올리거나 한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동결인 상황이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더 늘렸어요.
7조 3천억 엔에서 9조 엔으로 오히려 양적 완화를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죠. 미국은 이제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이 폭을 조금 늘렸다고 해서 BOJ의 어떤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네. 결국은 내년에 BOJ 같은 경우는 구로다 총재가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재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결정이 원래는 나와도 내년 초에 나올 게 미리 나왔다는 거는 일본의 상황이 그만큼 급한 게 아니겠느냐. 어떤 현재 기시다 정부에서 올해 급격하게 하락한 어떤 엔화 가치 저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게 아니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총재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책이 바뀐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뜻하거든요. 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됩니다. 즉 싸서 전 세계로 퍼져 있었던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금리가 있는 쪽으로 돈은 들어오죠. 그 자금들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많아요. 이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IB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발작적으로 이제 어떤 그렇죠. 자금 시장이 움직이고 미 국채가 출렁이긴 했지만은 저희 당사에서도 단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일본의 어떤 긴축이 개시될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어떤 정책을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추가로 이제 엔화가 강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기업 중에서 엔화가 강세를 가진다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수주가 유리하죠. 왜냐? 소비 구매력이 강해지거든요. 엔화를 가진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항공 같은 회사들, 소비재, 그리고 리테일 업체들. 이제 구매력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수출주는 조금 불리하죠. 왜냐? 엔화가 세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일본의 주요 IT 업종들을 혹은 자동차 업체들, 대표적인 소비 그 수출 업체들은 오히려 약간 불리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내수주들, 여행 관련 업종들, 특히 항공주라든지 실제로 일본의 어떤 터미널 이용료 그 객이 팬데믹 이전에 현재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이용량이 현저히 작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국제선 이용 건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주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향후에 이런 내수주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제 있었던 이제 BOJ의 정책 변경은 어떤 거대한 움직임에 하나의 돌을 던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미미하다. 예, 주식 시장에 펼쳐질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내년에 어떤 본격적인 정책이 있을 경우에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 미뤄두고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부터 BOJ까지 자세하게. 참 그 일본도 거래가 가능하죠? 네, 당연히 일본 예, 주식 거래 예. 가능하고 국내 분들도 의외로 많이 일본의 합니까? 자동차죠, 도요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매매하시는 종목이고요. 많이 하는군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분들 꽤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한 차익의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그런 상당히 분도 있고. 늘었고요. 엔화가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또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갖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내일까지 하루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이틀 연속이군요. 예. 내일까지요? 예. 저희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번갈아서 이제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네. 내일은 제가 없는데. 하여간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감사한 네. 또 중요한 뉴스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그 최근에 테슬라 관련 노이즈로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잘 이슈 정리된 것 같고 뭐 일단 악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에서 또 그 부사장님께서 많은 내용 또 다뤄주실 거니까요. 우선 저희 리서치 공부한 후에 또 테슬라 내용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리서치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